한 남성이 오래된 폐건물 안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SNS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폐허 건물을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도시 외곽의 허허벌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곳은 본래 유치원이었던 건물이었지만 10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낮에는 출입이 어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일몰 이후 조명을 챙겨 촬영을 강행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동행자 중 한 명이 차량 문제로 먼저 자리를 뜨면서 그 남성만 건물 안에 홀로 남게 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겪은 일은 당일 촬영한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다음날 모든 원본 파일은 원인 모를 오류로 재생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 지금도 그날의 일이 과장된 기억인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월 초의 밤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장비를 꺼낼 때까지만 해도 몸을 감싸던 공기는 단지 싸늘하다는 정도였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벽돌과 콘크리트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바닥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손전등 불빛 바깥은 까맣게 잠긴 상태였습니다. 건물 외벽은 덩굴에 거의 잠겨 있었고 입구는 반쯤 무너진 철제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출입은 금지된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당일 촬영은 짧게 끝낼 예정이었지만 동행자가 예상보다 일찍 자리를 뜨게 되면서 이후부터는 저 혼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1층은 구조가 단순했고 벽에는 즐겁게 배우자는 문구가 칠해진 채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방마다 벤치나 유아용 책상들이 무너진 채로 쌓여 있었고 천장은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촬영을 이어가며 2층 계단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2층 복도는 창문이 대부분 깨져 있었고 바람이 거의 들지 않음에도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그때 한쪽 교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려있는 문 사이로 안쪽이 어슴푸레하게 보였고 자연스럽게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교실 안은 다른 공간들보다 정리가 덜 되어 있었고 교구나 장난감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벽에 걸려있던 낡은 화이트보드와 작은 피아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일반 크기가 아니라 아이들 높이에 맞춰 제작된 교사용 피아노로 보였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덮여 있었고 건반 대부분은 누르기만 해도 부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용 영상을 찍으며 복도를 걷고 있던 중 교실 안에서 아주 짧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건반 하나가 단독으로 눌린 것 같은 울림이었고 그 뒤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난 방향을 확인하고자 교실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혹시 제가 방금 건물 구조물에 충격을 줬거나 흔들린 바람에 어딘가가 건드려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를 멈추고 교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피아노 앞까지는 약 2걸음 정도 남아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건반 하나가 다른 건반들과 달리 끝까지 눌린 채 그대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손을 떼면 올라와야 할 구조인데 그 건반만은 완전히 내려간 상태로 굳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자세히 보니 그 한 줄만이 다른 부분과 다르게 흐트러져 있었고 눌린 지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전등으로 피아노 밑과 뒤편을 비춰봤지만 기계적인 움직임이나 떨어질 만한 물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닿은 흔적도 없었고 피아노 자체는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작은 종이 상자는 오래된 이름표처럼 색이 바랜 채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바람이 닿지 않는데도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잡고 있던 손에 서서히 감각이 식는 느낌이 들었고 목덜미 쪽으로 서늘한 기운이 내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죠. 촬영 중엔 아무도 없던 복도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교실 안 전등 위쪽에서 가늘고 길게 쭉 내려져 있는 전기선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추자 흔들림은 멈췄고 교실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서 더는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등 뒤에서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도 돌아서는 순간까지 한 시선이 느껴졌던 건 지금 생각해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교실을 벗어나 복도로 다시 나섰을 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방금까지 있던 교실과는 공기의 밀도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가슴 안으로 찬 공기가 깊게 들어오는 듯했고 주변의 정적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복도는 일자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끝쪽엔 반쯤 깨진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리창은 손바닥 크기만큼 구멍이 나 있었고 틀은 이미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있는 창문만은 이상할 정도로 온전해 보였습니다. 균열도 거의 없었고 유리 표면에 희미하게 김이 서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깥 공기와의 온도차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걸음 다가가던 중 유리창 위에 뚜렷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정면으로 들이밀었을 때 생기는 압착 흔적처럼 둥글게 눌린 형상이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입술 자국처럼 보이는 희미한 얼룩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각도를 바꾸어 비추자 유리 표면에 남은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얼룩은 대략 눈썹부터 턱까지의 길이로 퍼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창문에 바짝 얼굴을 붙이고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눈 부분이 위치한 지점에는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실수로 부딪힌 흔적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했고 반대편에서 남겨졌다고 보기에도 창문 바깥쪽은 외벽 구조상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구조를 기억해보면 복도 끝 창문 바깥은 1층 출입구 지붕을 덮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맞닿아 있었지만 거기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촬영 전에 드론을 띄우면서 그쪽은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시켰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그런 자국이 남겨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직전까지 그 창문은 분명히 아무 자국 없이 깨끗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금 전 교실을 나오기 전 복도 쪽을 스캔할 때 카메라 화면에 잠깐 비쳤던 그 창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들었을 때 유리창에 붙은 자국은 점점 습기를 머금으며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룩은 천천히 번졌고 마치 사람의 얼굴이 점점 뒤로 물러나며 형체가 풀리는 듯한 모양새로 퍼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도 당장 도망치진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만큼이나 이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뇌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국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다시 복도를 따라 건물 반대편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아노 소리와 창문 자국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서 눈을 떼고 나서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한 금속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느꼈던 싸늘함보다 더 직접적으로 살갗을 누르는 냉기가 따라붙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며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건물 구조상 2층 복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출구를 향해 내려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였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도 20% 남짓 남아 있었고 조명은 점점 밝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난간은 일부가 끊겨 있었으며 계단 아래에는 좁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단순한 지지대와 철근 잔해가 보일 뿐인데도 그 아래는 촬영 당시에도 유독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아래로 비추자 바닥 쪽에서 먼지 입자가 천천히 떠오르는 게 보였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계단 중간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내딛는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던 공간이었는데 그 정적을 깨고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멧 마이크에 들어온 제 숨소리가 반영된 걸로 여겼지만 두세 걸음 더 내딛는 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고 숨을 길게 들이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짧고 일정하지 않으며 간헐적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손전등 불빛을 계단 아래 어둠 속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야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각종 잔해 사이로만 빛이 닿았고 소리는 그 바닥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아래로 조정해 녹화를 시도했지만
렌즈 초점이 잡히지 않으며 화면이 잔물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로 몇 초간 고정된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숨소리는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바로 발밑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소리의 방향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 더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반사음이나 방향성을 통해 감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소리는 마치 특정 위치가 아닌 공간 전체에서 울리는 것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숨소리와는 다른 낮고 긁히는 소리가 계단 벽 쪽에서 짧게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손전등이 두세 차례 깜빡였고 조명 밝기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을 뿐인데 계단 아래 그림자가 마치 형태를 바꾸는 듯 일렁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래를 확인하지 않고 계단을 끝까지 내려간 뒤 복도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등을 향해 집중되는 정적과 온기가 사라진 느낌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마치 누군가가 한 발짝 뒤에서 발소리 없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각이 따라다녔습니다. 계단을 빠져나온 뒤 저는 복도 끝 방향에 있던 강당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촬영을 계획하면서 가장 넓은 공간이라 생각했던 곳이었고 야외 빛이 전혀 닿지 않아 조명 상태를 점검하기에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강당은 출입문이 양쪽으로 2개 있었고 한쪽은 걸쇠가 내려앉아 열리지 않았으며 반대쪽 문은 반쯤 열린 채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은 원래 하얀색이었지만 대부분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틀 위쪽에는 행복한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문구가 손글씨로 칠해져 있었고 일부 글자는 흐릿하게 흘러내린 채 번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려던 순간 손에 미세한 끈적임이 느껴졌습니다. 표면은 마른 먼지로 덮여 있어야 정상인데 손끝이 닿은 부분만 유독 매끈하게 닦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전등이나 카메라 장비에 묻은 이물질이라 생각했지만 문 표면을 다시 확인해 본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확 내려앉았습니다. 문짝 정중앙을 기준으로 양손을 펼친 듯한 자국이 겹쳐진 채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국은 모두 불규칙한 크기였고 표면의 먼지를 닦아내듯 닦여있는 형태였습니다. 가장 윗부분엔 성인 손보다 큰 크기의 자국이 있었고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어린아이의 손처럼 작은 크기의 흔적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겹쳐진 형태였고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밖에서 안으로 찍힌 흔적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문 옆 벽면에도 닿은 흔적들이 이어져 있었고 일부는 손바닥이 아닌 손톱 자국처럼 얇게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문을 중심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각도를 바꾸자 문 상단 모서리 근처에 묘하게 패인 자국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깊이였고 표면이 긁힌 듯 거칠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국이 일정 간격으로 3개가 일렬로 이어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물의 발톱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고 일직선이었고 사람의 손톱이라기엔 깊이가 너무 균일했습니다. 카메라를 켠 채 그 장면을 기록하려 했지만 초점이 계속 맞지 않았고 화면이 주기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로 앞에 있는 문짝조차 화면상에서 초점이 어긋났고 자국이 있는 부분에만 회색 빛깔의 흔들림이 반복되었습니다. 녹화를 멈춘 뒤 저는 조명을 다시 켜고 문을 밀어 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손잡이를 놓은 제 손바닥에 아주 미세한 습기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면에 물기가 묻었을 리는 없었는데 손가락 사이에 얇은 막이 남아있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감촉이었습니다. 강당 내부는 예상보다 더 어두웠고 불빛이 퍼지지 않는 이상한 정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다시 바라봤을 때 방금 제가 밀고 들어온 문은 아주 천천히 제자리로 닫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밀폐된 구조였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분명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문이 툭 소리를 내며 닫힌 뒤 그 자국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면이 다시 먼지에 덮인 것처럼 뿌옇게 변해 있었고 손전등으로 아무리 비춰도 형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은 구조상 천장이 높았고 좌우 벽면은 방음제로 덮여 있었습니다. 무대였던 것으로 보이는 단상은 한쪽이 기울어진 채 무너져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기둥에는 아이들 키에 맞춘 그림 종이들이 아직 테이프 자국과 함께 붙어 있었고 대부분의 색이 발에 무슨 그림이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공간 중앙에서 360도 회전하며 조명을 비추고 있었는데 천장 쪽에서 시야에 걸리는 이질적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하얀 철제 골조 사이 배선 근처에 검게 늘어진 선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선 굵기보다 가늘었고 줄처럼 말려있는 형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장 전선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선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람이 거의 없는 실내인데도 그것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출입문 닫힌 충격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손전등을 위로 비춰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천장에서 늘어진 그 끈은 정확히 무대 중앙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바닥 근처에서는 끝부분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풀려 있었습니다. 무대 좌우에는 공기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림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등으로 그 끝자락을 스쳤을 때 피부에 닿는 촉감은 섬유나 고무가 아니라 젖은 머리카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감각인지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손끝에 닿는 온도는 미지근했고 표면은 기름기가 섞인 것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질은 광택이 없는 유기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끈처럼 늘어진 물체를 따라 시선을 위로 옮기려는 순간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카메라 화면 속에는 천장 골조, 깊숙한 부분에 뭔가 둥글고 어두운 형체가 잠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확한 형상을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그 직후 천장에서 툭 하고 무언가 땅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제 발 바로 옆에 무엇인가가 닿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끈 조각이라 생각했지만 그 끝부분에 마치 눌린 손가락 모양처럼 둥근 형태가 붙어 있었고 안쪽이 비어있는 듯 눌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확인할 엄두는 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몇 발짝 물러서며 다시 무대 뒤쪽 출입문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리카락 사이로 식은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고 손에 들고 있던 장비의 무게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조명을 비추고 있음에도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공간 자체가 어두워졌다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강당 뒤편의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손잡이에는 이전보다 선명한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문을 잡고 있었다는 듯 안으로 당겨진 형태로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뒷덜미 쪽으로 느껴지던 묘한 긴장감이 점점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강당을 빠져나오자마자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배수구나 곰팡이 냄새라고 생각했지만 공기를 들이마실수록 그 성질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습하고 짠내가 섞여 있었으며 어디선가 고여있던 물이 썩을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가까이서 맡으면 메스꺼울 정도로 진했고 일정하지 않게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냄새의 근원을 파악하려 복도를 다시 후렸습니다. 벽면엔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바닥이나 천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양쪽 중 한쪽 방향으로 몸을 돌릴 때마다 냄새가 점점 진해졌고 벽 안쪽 어디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퍼졌습니다. 문제는 복도 끝에 있어야 할 출입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촬영 초반에 직접 열어두고 다녔던 문이었고 도어 스토퍼까지 걸어놨던 상태였지만 지금은 경첩까지 바짝 붙은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려 했을 때 손잡이 표면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금속이 식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냉장고 안에 넣어둔 물건처럼 겉면에 서리가 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입문 옆 유리창은 깨진 채로 그대로 있었지만 그 너머 바깥은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어둠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조명을 비춰도 빛이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퍼지지 않았고 유리창 표면에는 다시 한번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당에서 본 얼굴 자국과는 다른 성질의 김이었는데 이번엔 사람이 아닌 어떤 구조물의 틀이 닿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출입문 손잡이는 회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잠긴 구조가 아님에도 문은 마치 반대편에서 누군가 강하게 밀고 있는 것처럼 단단히 버텼습니다. 몇 번 더 힘을 줘보았지만
고정된 문처럼 반응이 없었고 바닥에는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서 갈린 먼지가 희미한 선을 그으며 쌓여 있었습니다. 이후 복도를 다시 따라 걸으며 반대편 비상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얇게 뿌려진 가루 같은 것이었는데 조명을 비추자 바닥 전체에 흙 뿌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루는 흙먼지처럼 퍼지지 않고 젖은 표면에 붙은 잔해처럼 조밀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비상문도 마찬가지로 닫혀 있었고 그 위엔 퇴실, 전 점검 사항이라는 오래된 안내문이 반쯤 찢어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지만 이 문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던 건 비상문 유리창 너머로 복도 반대편에서 켜졌던 손전등 불빛이 반사되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당에서 비추던 조명이 아직도 거기 있는 것처럼 유리창 너머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복도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기억하던 구조와 지금 눈앞에 펼쳐진 동선 사이에 미묘한 어긋남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분명 단층 구조였고 출입문도 양쪽으로 열려 있어야 했는데 어느 쪽도 통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점점 더 가까운 지점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진해졌습니다. 한참을 복도 중간에 멈춰 서서 냄새의 흐름을 감지하려 했지만 이내 등 뒤 어딘가에서 아주 짧은 들숨 소리가 스쳤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조명은 이유 없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결국 저는 장비를 모두 정리하지 못한 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출입구 문은 어느 순간 별다른 소리도 없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카메라 배터리가 완전히 꺼진 직후였습니다. 당시 그 문을 통과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기척도 들리지 않았지만 돌아본다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 몸에서 식은 땀이 묻은 흔적이 느껴졌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였는데도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주행 중 시야 양쪽이 뿌옇게 흐려지기도 했고 교외 도로를 벗어날 때까지 이상한 울렁임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차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촬영한 영상을 백업하는 것이었습니다. SD카드의 용량은 대부분 소모되어 있었고 폴더 안에는 정상적으로 기록된 파일 수십 개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한 개씩 열어가며 전체를 빠르게 검토했습니다. 초반부 영상은 정상적으로 재생되었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던 시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로 갈수록 영상 파일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당 안에서 촬영한 영상은 썸네일이 회색 정지 화면으로 변해 있었고 재생을 시도하면 지원하지 않는 형식이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오디오 파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름조차 변경된 상태였고 생성 시간이 현실 시간과 78분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포맷 오류나 메모리 손상이라고 보기엔 이상하게도 깨진 파일 속에서 한 개만이 간헐적으로 열렸습니다. 그 파일은 마지막 출입문을 열기 직전 어두운 복도에서 찍힌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음성 파형이 살아있는 구간에서 잠시 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는 아니었고 바닥을 긁는 것 같은 반복음이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마치 손톱 끝으로 벽면을 더듬는 듯한 부드럽고 일정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이었습니다. 재생이 멈추기 직전 화면 오른쪽 가장자리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둥근 무늬가 포착되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밝기 보정을 시도했을 때 그 모양이 창문에 남겨졌던 얼굴 자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후 다시 열 수 없게 되었고 재생 프로그램이 멈추며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경고가 떴습니다. 이상한 경험은 분명히 끝났지만 어쩐지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감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손전등을 껐을 때의 정적이 떠올랐고 복도 끝 창문에 새겨져 있던 자국의 위치를 계속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날 건물 안에서 한 번도 사람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숨소리, 움직임, 흔들림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어디서도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은 외부와 단절된 폐건물이라는 공간, 그리고 물리적 위협 없이 감각을 흔드는 요소들이 겹쳐지며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법한 공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특히 흔적만 남긴 정체불명의 손자국이나 영상으로 남지 않는 체험 같은 부분이 실제로도 상상 가능한 상황이라 더 섬뜩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남성은 당시 촬영했던 장비를 모두 폐기한 상태이며 이후 해당 장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문제가 되었던 영상은 더 이상 열 수 없고 백업 파일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이런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깊은 산속 벌목 작업 중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겪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강원도 어느 산자락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무꾼으로 일하는 주인공은 평소처럼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날은 유독 오래된 큰 소나무 하나를 베어내야 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주변엔 다른 작업자들이 멀찍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조용히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 소나무가 쓰러지기 직전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절대 넘어가선 안 되는 바위 쪽으로 기울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잠들 때마다 같은 여자를 보게 됩니다. 말도 없이 바위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여자, 그리고 이유 없이 몸에 생겨나는 검붉은 멍 자국. 꿈일 뿐이라고 넘기기엔 그의 일상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밤새 내린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아 주변은 희미한 회색빛에 잠겨 있었고 이슬을 잔뜩 머금은 솔잎이 무릎까지 젖을 정도였습니다. 30년 넘게 나무를 베온 제게 그런 습기는 익숙한 일이었고 그날은 특별히 오래된 소나무 하나를 처리해야 해서 톱날도 새로 갈아 들고 왔습니다. 문제의 나무는 산 중턱, 다른 나무들과 떨어져 외따로 서 있는 소나무였습니다. 밑둥이 제 팔세개는 좋게 감길 만큼 굵었고 뿌리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긴 했지만 넘어질 방향은 작업자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평지로 쓰러뜨려야 했고 제 뒤편은 제법 높은 바위 절벽이라 작업 전에도 몇 번이고 방향을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톱을 넣기 시작하자 나무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수액이 묻어나는 단면에서 묘한 냄새가 났지만 산에서 오래 묵은 나무들은 흔히 그런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목재 결 방향을 따라 절단을 진행했고 나무의 균형도 예상한 대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 갑자기 쑥 하고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무게중심이 바뀌더니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쪽, 절대 안 되는 그 바위 쪽으로 나무가 기울었습니다. 크게 외마디 소리를 내며 나무는 그 바위 옆으로 쓰러졌고 마지막에 쩍하는 굵은 마디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땅을 울렸습니다. 제가 서 있던 쪽과는 반대 방향이라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멍하니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어깨 근육이 저릿하게 굳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넘어진 나무는 바위에 살짝 걸친 채로 멈춰 있었고 그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바위에 금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 다가가 확인했지만 표면엔 상처 하나 없고 오히려 그 아래쪽 흙이 유독 짙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쓸어보니 마치 오래된 물기처럼 축축하고 흙은 진득하게 손에 들러붙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료에게 연락해서 이 나무는 나중에 천천히 처리하자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엔 그냥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오래 서 있기 싫은 장소라는 기분이 자꾸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작업은 거기서 마무리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어깨 한쪽이 계속 뻐근했고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이상하게 신경에 걸렸습니다. 뒤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위 근처에서 느꼈던 기운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명확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낮에 봤던 그 바위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거기 나무가 쓰러져 걸쳐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옷인지 머리카락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흐릿한 형체였지만 분명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깼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숨이 차 있었고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고 셔츠를 걷었더니 뒷팔과 갈비뼈 아래쪽에 멍이 시커멓게 번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부딪힌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피로 탓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그 여자는 꿈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몸을 살짝 틀어 반쯤 얼굴이 보였고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바위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멍이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은 세 번째 밤부터 확실해졌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간단히 때우고는 일찍 누웠습니다. 전부터 허리며 어깨에 피로가 쌓여 있었고 낮 동안 쌓인 피로감이 유독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방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기를 시키고 다시 자리에 누웠을 땐 꿈에선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바위 앞으로 2걸음 정도 걸어 나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면은 보이지 않았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의 발끝 근처에선 물처럼 번지는 어두운 자국이 보였습니다. 깨고 나니 새벽 3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괜히 입이 바짝 마르고 숨을 쉬는 리듬도 빠르게 튀었습니다. 자세를 바꾸려다 팔을 옆으로 눕히는 순간 옆구리 쪽에서 찌릿하게 저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들치고 조명을 켜보니 이번엔 갈비뼈 위쪽으로 원형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진한 보라색 테두리와 중앙이 붉게 번진 모양이 마치 무언가 단단한 것에 눌린 자국 같았습니다. 그 멍은 고스란히 남아 다음 날까지 아물지 않았고 그 다음 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 여자는 꿈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희미한 실루엣 속에서 어둠이 더 짙어지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동료들에게 말할까 하다가도 그럴수록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몸에 멍이 드는 이유도 설명할 수가 없었고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왜 매번 바위 앞에 서 있는지를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혼자 점심을 먹다가 문득 멍 부위를 따라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아프다고만 느꼈던 자리가 그날은 마치 손톱이 깊게 파인 것 같은 얕은 흠집이 만져졌습니다. 무언가 눌러서 생긴 게 아니라 긁어낸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꿈과 멍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이쯤 되니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에 따라 멍도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날 저는 다시 산에 오를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 그 소나무를 베었던 자리로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바위가, 그 자리가 지금 제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산길이 평소처럼 쉽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에 다시 오른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꿈은 매일 반복됐고 멍도 하루에 하나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멍든 자리마다 피로가 깊어졌고 손끝이 저릴 정도로 감각이 묘하게 둔해졌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그대로 버티는 건 더 위험할 것 같았고 결국 그 나무가 쓰러졌던 장소로 다시 가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장비는 일부러 챙기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베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타고 다니던 트럭으로 산 입구까지 올라갔고 거기서부터는 등짐 하나만 메고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2시간 정도면 도착하던 길이 이상하게도 그날은 계속 돌아가게 됐습니다. 익숙한 표식을 따라갔는데도 갑자기 사라진 길, 자꾸만 옆으로 빠지는 좁은 오솔길,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섞인 미세한 흙부스러기 소리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냐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쯤 나무가 쓰러졌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베었던 그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긴 했지만 원래보다 더 깊숙이 땅에 파묻힌 느낌이었습니다. 바위 옆 흙이 마치 위에서 눌러놓은 것처럼 꺼져 있었고 나무의 껍질은 벌써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바위 앞에 멈춰 서자 숨이 묘하게 거칠어졌습니다. 바위에 닿는 직전까진 괜찮았는데 그 근처 땅 위를 밟는 순간
목덜미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발끝이 저려왔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가까이 있다는 감각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위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땅 위엔 손자국 같은 게 희미하게 파여 있었고 마치 누군가 계속 같은 자리에 손을 짚고 있었던 것처럼 얕은 홈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바위 표면에도 흠집이 몇 개 보였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날카로운 도구가 아니라 손톱 같은 것으로 그어진 것처럼 얕고 불규칙한 선이었습니다. 뒤편에서 낙엽이 짓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발소리나 동물의 움직임이 아닌 맨발로 천천히 땅을 디디는 것 같은 소리.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왼쪽 귀 바로 옆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위 위쪽으로 시선이 가는 순간 거기 뭔가 얼룩처럼 젖은 자국이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무늬 없는 한복 치마 자락처럼 보였고 그것이 바람도 없이 나풀거리는 착시가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띵해지면서 그 자리를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거북했고 어깨가 점점 눌리는 듯한 감각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발을 돌려 산을 내려왔지만 무언가가 등을 누르며 따라오는 느낌은 내려오는 내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벗는 순간 아랫등에서 손바닥만 한 멍이 새로 생긴 걸 알았습니다. 그건 지금까지와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손가락 5개가 벌어진 듯한 자국, 손으로 짚은 모양 그대로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꿈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얼굴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없었지만 눈동자만은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끝 아래로 피 같은 어두운 얼룩이 다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거의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작업도 미뤄두고 문단속까지 꼼꼼히 했습니다. 이상한 꿈과 멍이 계속되다 보니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쇠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자주 왔고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마당에서 나무를 손질하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몸이 많이 상한 얼굴이라며 무슨 일 있냐고 묻길래 대답을 피하면서도 그 산 이야기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혹시 바위 옆에 큰 소나무가 쓰러진 자리를 아시냐고. 그분은 말이 끝나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담뱃대를 내려놓더니 잠시 말없이 땅만 보셨습니다. 그러곤 낮은 목소리로 예전에도 그 바위 근처는 이상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10수년 전 벌목 작업 중 실종된 인부가 한 명 있었답니다. 실종 당일에도 똑같이 큰 나무를 베던 중이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지금 제가 말한 그 자리였습니다. 찾으러 간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바위 근처에선 이상하게도 누구도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어지럽고 숨이 차고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 인부는 결국 못 찾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사람도 실종 전 며칠간 몸에 알 수 없는 멍이 생겼다는 말을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일하다 다친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등 뒤가 식어갔습니다. 마치 제 일이 아니라 제 앞에 놓인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바위 그리고 그 여자는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바위 앞이 아니라 쓰러진 소나무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나무를 밟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 채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목 안이 꽉 막힌 느낌에 눈을 떴을 땐 목 주변이 푸르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손으로 조인 듯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봤을 땐 얼굴 전체가 퀭하게 꺼져 있었고 눈빛은 제가 봐도 남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위, 그 나무,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를 알기 전까진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정은 충동처럼 내려졌습니다. 다음날 밤 저는 손전등도 들지 않은 채 산에 올랐습니다. 낮에 그 바위 근처에서 뭔가를 알아내려 해도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제 정신 상태 때문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지럽고 심장이 뛰고 산이 절 밀어내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그 여자는 늘 어두운 시간에만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에만 그 자리에 머무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밤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다녔습니다. 길은 익숙했지만 나뭇잎 사이사이로 어두운 틈이 유난히 깊게 열려 있었고 낙엽을 밟는 소리 외에는 어떤 동물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산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거슬리기 시작한 건 바위 근처로 접어들 즈음이었습니다. 걸음을 멈추자 발 아래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무언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보단 진득한 액체가 돌 틈을 타고 미끄러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바위 쪽으로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위 옆에 서보니 여전히 쓰러진 나무는 거기 있었고 예전보다 더 깊이 바위와 땅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왼편에서 마른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 흰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키만큼 하지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몸을 절반쯤 접은 자세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치려던 순간 등 뒤에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뒤돌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등 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귀 옆에서 숨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쉭 하는 낮고 축축한 호흡.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손을 짚은 흙 위엔 차가운 액체가 묻었습니다. 손을 치우고 보니 흙이 아니라 어떤 젖은 천 조각 같은 것이 땅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치맛자락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 저는 바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루에 마치 진흙 묻은 맨발 자국처럼 작은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바닥은 말라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으며 집안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멍은 더 이상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국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색이 짙어지고 살갗 안으로 퍼지는 모양이 마치 무언가가 형체를 드러내려는 것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멍이 더는 생기지 않는 대신 방 안 구석구석에서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틀 옆 그림자가 이전보다 더 짙고 길어졌고 저녁 무렵이면 집안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가끔 방문 손잡이가 이유 없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잡고 아주 천천히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열리지 않지만 확실히 누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몸이 그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는 듯 문고리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금속 마찰음에 저절로 어깨가 굳곤 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거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위치, 다르지 않은 각도였지만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어딘가 닮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표정은 분명 제 얼굴인데 입꼬리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거나 고개가 제가 움직인 방향과 약간 어긋나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냥 착각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등줄기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올라오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꿈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위 앞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집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거나 마루 끝에서 저를 보고 있거나 혹은 창문 바깥에 얼굴만 걸쳐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을 쉬면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나무와 축축한 흙, 오래된 눅눅한 천 냄새 같은 것들. 꿈속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자다 눈을 떴는데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벽 쪽에 뭔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옅은 색감의 천 조각. 가만히 보니 누군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체는 없었지만 벽에 젖은 것 같은 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등을 돌렸는데 순간 벽 쪽에서 아주 작게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명확하게. 그날 이후 낮에도 문득문득 그 여자의 형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시야 한쪽 끝에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진 실루엣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꿈에서만 보였던 그녀가 점점 현실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잠결에 무언가에 눌려 눈을 떴을 땐 확실히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가슴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고 숨이 턱까지 막혔습니다. 눈을 굴려 옆을 봤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 제 뺨에 닿아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려 했지만 목이 잠겨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눈앞에서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오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끝은 제 목으로 향했고 아주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그 손이 제 살갗을 누르기 직전 갑자기 어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건 썩은 뿌리나 오래 묵은 젖은 나무에서 나는 숨이 막히게 진한 곰팡내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의식이 끊겼고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제 목을 누르다가 멈췄다는 걸.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꿈에서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소리였습니다. 아주 낮고 길게 끌리는 소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소리의 끝엔 마치 흙 속에서 무언가가 끌려 나오는 듯한 질척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꿈에 나올수록 제 몸은 조금씩 그 자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발이 문 쪽을 향해 있었고 몸에 남은 멍 자국들은 이제 점점 무늬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뿌리가 퍼지는 것처럼. 산에 다시 가기로 한 건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아예 돌아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 바위 앞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결국 발걸음은 다시 그 산을 향했습니다. 새벽녘 어스름한 빛 속에서 산에 오르며 머릿속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 바위, 그 여자가 거기 있다면 직접 눈으로 마지막으로 봐야 끝이 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바위 앞에 도착했을 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새소리 하나 없이 나뭇잎 사이로 이슬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위는 그대로였고 쓰러졌던 소나무는 더 깊이 땅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흙이 나무를 조금씩 집어삼키고 있는 것처럼. 바위 옆에 쪼그려 앉아 흙을 손으로 쓸어보자 그 아래에 이상하게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파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천 조각이 손에 잡혔습니다. 젖은 느낌이 그대로 손끝으로 전해졌고 그 아래엔 마른 머리카락 한 가닥이 흙 속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바위 뒤쪽에서 느껴지는 기척.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바위 바로 뒤 나무가 드리운 그림자와 겹쳐진 채. 흐릿한 형체였지만 손끝만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길고 마른 손가락이 바위 위로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었고 시선은 단단하게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 뒤에서 누군가 손을 얹는 감각이 들렸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온기. 눈을 감는 순간 귓가에 들려오는 건 짧은 숨소리와 뭔가 아주 낮게 읊조리는 소리. 언제 깨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바위 앞이 아니라 집안 침대 위였습니다. 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오른쪽 어깨엔 또렷한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꿈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멍도 자국도 하나씩 사라졌고 몸 상태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다만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처음 발견한 그날 나무가 왜 바위 쪽으로 쓰러졌는지, 그리고 바위 아래 흙 속 그 천 조각과 머리카락 아래 무엇이 더 묻혀 있었는지를. 더 이상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공기가 눅눅해질 때면 아직도 가끔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속에서 벌어진 작은 이상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렸는지 당신도 어쩌면 한 번쯤 겪었을지 모릅니다. 비가 이틀째 내리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시골 외곽에 있는 장례식장은 진입로 일부가 침수되었고 그로 인해 도착하지 못한 조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운구를 마친 직후 잠시 장례식장을 비운 가족을 대신해
건물 안에는 한 남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착이 늦어진 사람들을 기다리며 아무도 없는 빈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진동음도 들리지 않았고 밖에서 내리는 비 소리조차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던 그 남자는 어느 순간부터 천장 쪽 어딘가에서 길게 끄는 숨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바람 소리와는 달랐고 정확히 누군가 숨을 참고 있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는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굳어버릴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차가운 공기로 가득한 곳이지만 그때 느낀 냉기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 저는 빈소 맨 안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었고 곧 도착할 가족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장에서 들리는 낮은 숨소리, 그건 바람 소리도 기계음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숨을 참고 있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는 사람의 호흡처럼 일정했고 그 자체로 기이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봤을 때 천장의 일부가 살짝 부풀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자 숨소리는 더욱 명확해졌고 이제는 누군가 입을 막은 채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불규칙하게 떨리는 숨결이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내부는 이중 천장 구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청소용 사다리를 가져와 천장을 열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는 몸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환청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천장 모서리 일부에서 아주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나 비닐이 천천히 접히는 듯한 그 소리는 살갗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들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부풀어 오른 천장 아래에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각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그건 천장의 결을 따라 퍼진 그림자가 아니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고정된 형체의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문 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림자와 눈을 마주친 것도 아닌데 그 아래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장 위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소리가, 움직임이, 냄새가, 그리고 무언가의 기척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발소리를 죽이며 문 가까이까지 물러났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차가운 금속 감촉이 퍼졌고 그 감각은 손목을 타고 팔 전체로 전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장례식장 내부의 뒷복도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쪽은 빈소와 접한 통로지만 조명이 절반 가까이 꺼져 있었고 이따금 배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리곤 했습니다. 통로 한가운데 바닥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맨발로 걸어간 것 같은 발자국이었지만 그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엄지발가락의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돌출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발의 너비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자국이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 듯한 형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발끝보다 뒤꿈치 쪽 자국이 더 짙게 남아 있었고 한쪽으로 비틀린 채 사라지는 흔적이 복도 어두운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복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면 무언가가 다시 복도 끝에서 저를 향해 돌아올 것 같은 이상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의 배관 사이로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갔고 통로 오른편 작은 전등이 한 번 깜빡이고는 꺼졌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어둠 속에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인 무언가의 그림자가 바닥 쪽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실루엣은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지만 목의 각도가 너무 깊게 꺾여 있었고 팔의 위치가 마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나타난 그 그림자는 한동안 그대로 멈춰 있다가 마치 저를 따라오는 듯 복도 양옆 벽에 그림자를 옮기며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닫고 조용히 손잡이를 잠갔습니다.
문 뒤편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문틈 아래로 그림자의 선이 스르륵 지나가며 일정한 속도로 복도를 통과해 사라졌습니다. 그 흔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문제는 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바닥에 남아있던 발자국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벽면에 손바닥만 한 얼룩이 여러 개 무작위로 찍혀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사라졌던 그림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빈소 내부의 공기는 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땐 차갑고 무표정한 분위기였지만 다시 돌아왔을 땐 공간 전체가 누군가의 시선을 담고 있는 것처럼 기묘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빈소 가운데 놓여있는 상 위, 처음 보지 못했던 검은 상자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였고 광택 없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었으며 한쪽 모서리는 얕게 타 들어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상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구 직후에 자리를 지켰을 때에도 그 위에는 단순히 위패와 국화꽃 몇 송이만 놓여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무도 들어온 흔적도 문이 열린 기척도 없었는데 그 상자가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볼까 고민하던 중 빈소 구석에 있는 향로 쪽에서 갑자기 연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워놓은 향은 그대로였지만 불꽃도 없고 연기도 없는 채 그 안쪽에서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아래쪽에서 길게 뻗은 무언가가 바닥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건 검은 끈이나 천처럼 보였지만 형체는 매끄럽고 가느다란 데다 기어가는 듯한 방식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바닥을 기어 향로 쪽으로 다가갔고 연기가 멈춘 그 자리 아래로 파고들듯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그 뒤로는 향도 연기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자 뚜껑이 아주 조금 열린 상태였습니다. 안쪽은 어두워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뚜껑 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치우거나 열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천천히 뒤로 물러나 빈소문에 손을 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상자에서 갑자기 톡하고 무언가 튀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서 보니 상자 뚜껑은 여전히 반쯤 열린 상태였고 그 안쪽 어둠은 마치 무언가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듯 묘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빈소에서 빠져나온 저는 한동안 바깥 복도 끝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와 함께 흘러내린 식은땀이 셔츠를 타고 등 아래까지 스며들었고 저는 그저 조용히 어둠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외부 조명은 거의 꺼져 있었고 멀리 떨어진 건물 뒤편에 있는 상여차 보관소 쪽에서 빛이 깜빡이며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이쪽에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 상여는 이미 운구를 마쳤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차량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관소 안쪽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금속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철제 벽을 긁는 듯한 길고 마찰감 있는 긁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길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무언가가 천천히 철판을 핥히는 듯한 그 소리는 이내 건물 외벽을 타고 폭도 끝까지 이어지며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고정된 듯 움직이지 못한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바깥에서 들려오는데 울림은 제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은 제 뒷배경은 창고문이었고 갑자기 그 문 너머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문 안쪽을 긁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아래쪽에서 이내 위쪽으로 천천히 올라오면서 마치 키가 다른 존재들이 하나씩 바깥을 더듬는 듯 수직으로 겹쳐지는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벽을 따라 시선을 올리자 창고문 위 환기구 안쪽에서 무언가의 손이 아주 짧게 몇 초간 내밀어졌다 사라졌습니다. 손의 피부는 회색빛에 가까웠고 손톱은 검고 뾰족하며 살짝 떨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돌아 본관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뒤편에서 들리는 긁는 소리는 속도를 맞춰 따라오듯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 소리는 벽을 타고 이동했고 천장 위로 다시 바닥으로 위치가 바뀌는 듯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을 때 상여차 보관소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문은 자동으로 잠기도록 되어 있었고 관리실 키 없이는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분명히 열려 있었고 그 안쪽은 칠흑처럼 어두워 무엇이든 숨길 수 있을 만큼 깊고 조용했습니다. 문득 보관소 문 안쪽에서 검은 실선처럼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가 조용히 바닥을 짚고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관소 앞에서 돌아온 저는 다시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장례식장 전체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묘한 위화감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관 안복도는 이전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설치된 작은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천장 구석에서는 간헐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은 계속 마른 상태였지만 천장에서 떨어진다는 감각은 명확했습니다. 복도를 돌아 빈소 맞은편 방으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그 방은 일반 조문객들이 대기하는 공간이었고 낮에는 의자들이 벽을 따라 놓여있는 평범한 대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쪽 벽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얼룩인 줄 알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젖은 듯 벽을 따라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얼룩이 아니라 실처럼 가는 무언가가 벽 틈 사이에서 나와 흘러내리는 중이었습니다. 그건 검고 축축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벽지 틈 사이 아주 가는 틈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머리카락은 방금 전까지 사람의 머리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정리된 상태였고 어느 순간부터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손을 뻗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벽을 타고 나오는 속도는 매우 느렸지만 정확히 일정한 간격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쪽 구석에서 스르륵 하고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시야를 최대한 옆으로 돌려보니 벽과 벽 사이 그림자 아래 무언가가 몸을 낮춘 채 움직이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닿아있던 머리카락 일부가 제 발등에 스쳤고 그 촉감은 젖은 해초처럼 끈적하고 차가웠습니다. 발등을 타고 올라오는 그 감각은 너무 선명해서 더 이상 그 방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문득 방 안쪽 벽이 아주 약하게 울리는 듯 보였습니다. 벽면이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더 몸을 틀며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주 짧은 소리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건 방금 닫은 문 반대편 벽 틈 사이에서 탁 하고 끊어진 듯한 마찰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공기에는 아직 그 머리카락의 습기가 남아있는 듯 짙은 눅눅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다시 빈소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낮은 조명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벽을 따라 비치는 그림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간접등이 약간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벽에 닿은 그림자의 경계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빈소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은 여전히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국화꽃은 시들지 않았고 향로의 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중앙 상위에 놓여있던 위패의 뒤편에서 빛의 방향과 무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서 있을 때 생기는 형태와 비슷했지만 어깨와 머리의 경계가 흐릿했고 무엇보다도 위패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서 시작되어 마치 그 뒤에 무언가가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지방에 선 채로 발을 들이지 않은 상태로 그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움직이지 않았고 빈소 안은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위패 뒤편에서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위패 아래
작게 떨리는 손가락 하나를 보았습니다. 하얗고 길게 뻗은 손가락이 국화꽃 줄기 사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패 뒤에 무언가가 앉아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 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가거나 등 돌리고 뛰어서는 안 된다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빈소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경계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그 형체는 고개를 조금씩 옆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할 즈음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바라봤습니다. 빈소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고 위패 뒤편이 그림자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위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옆에는 짧고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길게 늘어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건물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움직임과 형태를 지닌 무언가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빈소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에도 긴장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 가까이 있는 대기 공간으로 이동해 밖을 향해 열린 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폐건물 특유의 눅눅함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조문객 중 누군가가 돌아왔는지 멀리서 차량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것이 보였고 저는 그제야 숨을 조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저는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 벽면에서 다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물리적인 소리나 접촉이 아닌 정확히 기척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손끝과 발끝부터 말초 감각이 서서히 둔해지기 시작했고 마치 몸 안 어딘가에서 스멀스멀 무거운 것이 기어나오는 듯한 느린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조명이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그림자가 벽을 따라 조금씩 기울어졌고 그 옆으로 또 하나의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이 반사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그림자의 형체는 저와 전혀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시야만 아래로 내렸을 때 제 발끝 너머 바닥에 누군가의 발등이 겹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닿아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 형체도 함께 반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바로 등 뒤에서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소리도 냄새도 움직임도 없었지만 존재감만은 그 어떤 것보다 선명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그 순간 등 뒤의 압박감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잠시 후 들어온 조문객이 저를 보고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을 말해봤자 믿을 사람도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종종 비슷한 기척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뒤에도 불 꺼진 복도 끝에서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 그림자의 감각은 여전히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때로는 벽 너머에서, 때로는 유리창에 비친 형체로 그 존재는 지금도 아주 천천히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장례식장에서 그가 겪은 일련의 현상은 단순한 착각이나 피로로 설명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닿지 않았음에도 확실히 존재하는 기척이라는 감각은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에게 낯선 불안을 남깁니다. 장례식장처럼 생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른 층위의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무엇이 그를 따라왔고 무엇이 아직도 곁에 남아있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단풍이 거의 다 진 깊은 가을, 회색빛 안개가 천천히 흘러내리던 산길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뒷산 중턱에는 몇십 년 전 폐쇄된 야영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철거 예정시설로 지정된 이후 지도나 안내문에서도 사라진 이곳은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자연스럽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날 한 남성이 홀로 산을 오르게 된 이유는 정상 부근 전망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내린 비로 등산로 일부가 붕괴되면서 통제가 걸렸고 정상으로 향하는 원래 길은 더 이상 오를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선택한 우회로는 폐산장 방향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자락에서 그는 갑작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젖은 낙엽 사이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미세한 움직임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해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기울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왔는지 산길에 흙은 젖어 있었고 발밑의 낙엽은 축축하게 들러붙는 느낌이 났습니다. 저는 정상으로 가는 길이 끊겼다는 안내판을 보고 나서야 등산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시 내려가기엔 애매한 위치였고 이미 꽤 걸어온 터라 마을까지 되돌아가는 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연결된 임도를 따라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경로가 다소 낯설었지만 몇백 미터 정도만 돌아가면 정상에 닿을 수 있다는 지형도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얼마쯤 걸었을 무렵 나무들 사이에서 붉은 페인트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녹슨 철문과 무너진 평상이 보였습니다. 산장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오래된 쉼터 아니면 사용이 중단된 화장실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건물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일정한 템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불규칙하게 바람에 쓸리는 느낌이 아니라 몇 걸음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움직임이나 기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를 걸으면 거의 분명하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멈췄다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한 방향에서 들려오다가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건물 뒤편에서 돌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다리는 땅에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몸 전체가 천천히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천천히 저에게 가까워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소리만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떨어진 작은 가지 하나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누가 밟고 지나간 듯 흔들림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흔들림을 만든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몇 발짝 뒤로 물러나며 시야를 넓히기 위해 산장의 측면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건물과 바위 사이 좁은 틈에서 검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실루엣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그늘진 공간에서 그림자 하나가 다른 그림자 위로 얹혀지듯 움직였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길을 더 따라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은 채 그 좁은 공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그 틈은 다시 원래의 어둠으로 돌아가 있었고 흔들렸던 나뭇가지도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당장 무언가가 저를 해치려는 기세는 없었지만 더 머물다간 판단력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산장을 등지고 다시 임도 방향으로 발을 돌렸을 때 발끝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아래엔 비닐처럼 미끄러운 질감의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떼고 낙엽을 걷어내자 반쯤 썩어가는 커다란 동물 사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고라니였습니다. 날카롭게 찢긴 복부는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덮여 있었고 뒷다리는 이상하게 꺾인 채 나무 뿌리에 걸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 상태가 오래되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틀 이상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부패한 살 냄새나 비린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큼한 금속 냄새와 눅눅한 흙 냄새가 섞인 뭔가 이질적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특정 지점에서만 강하게 퍼졌고 조금만 자리를 옮기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누출되듯 새어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기 속에 고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주변을 둘러보며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조차 거의 없는 날씨였고 냄새는 특정한 지점을 벗어나면 금세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 분명했던 건 그 냄새는 산장 건물 주변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산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철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고 안쪽은 어둡고 정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시선이 느껴진다거나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은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바람을 타지 않았고 그 자리에 머물며 점점 더 코끝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불쾌함은 커졌고 그 냄새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무시하고 길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산장은 뒤로 멀어졌고 바람은 다시 나뭇잎 사이를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냄새는 여전히 코끝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장을 지난 지 꽤 되었는데도 그 시큼하고 눅진한 감촉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코가 적응한 게 아니라 냄새가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장을 지나 조금 더 걸었을 무렵 나무 사이로 다시 등산로 표지석이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길이 이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표지석에는 정상까지 0.6km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저는 그대로 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표지석을 지나면서 숲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고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빛도 어딘가 탁해 보였습니다. 빛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주변이 점점 우명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은 길 위에 떨어진 나뭇잎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건조한 단풍잎이 아닌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갈라지고 탄 자국이 있는 잎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계절 탓이라 생각했지만 한참 후에도 비슷한 모양의 잎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잎 위로 발을 딛자 이번엔 낙엽 사이에 섞여 있는 검은 덩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돌멩이인 줄 알았지만 빛을 받자 질감이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검게 굳은 덩어리에서 반투명한 점액질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숨을 고르며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길의 나무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나뭇가지가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저를 향해 기울어진 듯한 착각을 주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산길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서 있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시야 밖 어딘가에서 저를 똑바로 응시하는 기척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릴 때마다 나뭇가지 사이 혹은 바위 그늘 틈에서 미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잔상이 따라붙었습니다. 길은 분명 정상이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표지석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왠지 모르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를 본다면 무언가가 바로 눈앞까지 따라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고 숲의 정적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또다시 그림자 하나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람도 없고 주변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 없었지만 분명히 시야 한쪽에서 어두운 형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는 대신 눈앞의 흙길만 바라보며 발걸음을 조금 더 빨리 옮겼습니다. 정상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곳이 더는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무들 사이로 철제 울타리가 보였습니다. 낡은 전망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중간중간 녹이 슬어 있었고 일부는 아예 구부러진 채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울타리 가까이 다가가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울타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집중해서 바라보자 철망의 가장자리 일부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울타리 안쪽, 정확히는 전망대 뒤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며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철망이 떨리는 소리와 함께 울컥거리는 숨소리 같은 낮고 끊긴 호흡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낮췄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소리는 울타리 바로 건너편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움직이며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뒷목에 서늘한 느낌이 퍼졌고 팔과 다리의 감각이 순간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 낙오되는 것처럼 몸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엎드리듯 자세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와 철망의 진동은 몇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뒤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적은 아주 불안정한 고요함이었고 그 안에서 저는 뭔가가 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울타리 철망 한가운데가 울컥하고 휘었습니다. 어디에도 부딪히는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금속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중심부가 안쪽에서 밖으로 밀려나오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철망 틈 사이로 무엇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 밀도와 방향이 단순히 바람이나 동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자세를 최대한 낮춘 채 주변을 살피며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으로 낙엽을 피하며 한 걸음씩 물러날 때마다 철망의 흔들림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숨소리도 멀어지는 듯 하다가 울타리 옆 끝자락에서 다시 크게 흔들리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철망의 솜 같은 것이 닿은 것처럼 철제 표면이 아래로 찍히며 움푹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철망의 형상이 뒤틀린 채 무언가의 흔적을 남긴 듯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야 바깥에서 어떤 실루엣 하나가 슬쩍 움직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전망대와 울타리 사이 공간, 그 좁고 깊은 그늘 속에서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선이 스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제 이 공간에 더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정상까지 오를 이유도 전망을 구경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울타리에서 충분히 멀어졌다는 확신이 들 무렵 저는 다시 내려가기 위해 산길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왔던 경로는 비교적 단순했고 정상 방향에서 우회로만 빠져나오면 익숙한 등산로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걷지도 않았는데 주변 풍경에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 길을 올라올 때는 나무 사이가 제법 트여 있었고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도 두세 군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무 사이가 거의 다 막혀 있었고 흙길엔 길게 물이 고여 있어 피하며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분명 같은 길을 내려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갈수록 낯선 공간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한 지점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진 바위 옆을 돌아야 하는데 그 바위는 아무리 걸어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잘못 든 걸까 생각하며 다시 표지석을 찾기 위해 주변을 뒤졌지만 이상하게도 아까 보았던 이정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멈춰 선 채로 휴식을 취한 적이 없는데 몸이 전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 아래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각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 낙엽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던 감촉이 점점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바닥을 걷는다는 느낌 자체가 둔해졌습니다. 비닐처럼 미끄럽던 낙엽도 축축하게 들러붙던 흙도 그 특유의 감촉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시 올라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 보려 했지만 방향 감각조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산 능선 너머로 빛이 사라지면서 숲은 점점 색을 잃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숲 안쪽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듯한 기척이 시작됐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등 뒤의 기운이 점점 뚜렷해졌고 마치 그림자 하나가 저를 따라 걷는 것 같은 불쾌한 압박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걸었습니다. 자신의 발소리에 다른 발소리가 겹쳐 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제 발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제 어깨를 스치거나 등 뒤에서 무언가의 기척이 움직이는 듯한 찰나의 자극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앞에 다시 그 산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멀찍이 지나쳤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 걸었음에도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히 처음 보았던 그 산장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상태였고 주변의 나무배치, 땅의 기울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산장 쪽에서 풍겨오는 그 시큼하고 눅진한 냄새 역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그곳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은 점점 조용해졌고 방향을 다시 바꿀수록 모든 길이 그곳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산장 옆쪽의 바위 틈에서 무언가가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명확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처럼 흐느적이는 검은 선들이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이 숲 안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부터 이 길 전체가 누군가의 의도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장을 본 이후 저는 더 이상 방향을 따질 수 없었습니다. 산 전체가 안개처럼 무언가에 잠식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안에서 걷는 제 움직임조차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걷는 것만이 그나마 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도 풍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무의 모양, 바위의 위치, 갈라진 흙길의 곡선까지 전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사성이라 생각했지만 바닥에 떨어진 낙엽의 배열, 쪼개진 나뭇가지의 각도까지 완전히 같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을 위해 지나가던 바위 위에 일부러 작은 돌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숲이 잠잠해지고 공기 속 냄새가 다시 짙어질 무렵 앞쪽에 다시 그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올려둔 돌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원을 돈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돌아가는 곡선이 없었고 길은 직선처럼 이어지고 있었지만 다시 같은 자리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명백히 왜곡되고 있었고 저는 인지할 수 없는 구조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를 중심으로 세 번째 같은 풍경이 나타났을 때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손가락 끝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땀도 물기 섞인 흙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묽은 액체 같은 것이 손등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은 피부 위에 내려앉은 공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자 시야 주변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풍경 자체가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무들 사이에서 또다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봤습니다. 길게 늘어진 팔과 바닥까지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아까와 똑같은 고라니 사체가 있었습니다. 복부는 찢긴 채로 벌어져 있었고 말라붙은 핏자국이 주위의 낙엽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낙엽에 찍혀있는 발자국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것이라 보기엔 이상하게 길고 얇았습니다. 발자국은 방향 없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그중 일부는 제가 지나온 방향을 향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냉기가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켜 걸었지만 풍경은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똑같은 나무, 똑같은 냄새,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는 순간마다 다시 나타나는 고라니 사체와 발자국. 시간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흔적만이 복사되어 따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복 구간에서 산장 앞 철문이 벌어지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 아니었지만 철문이 열릴 때 금속이 문틀을 긁는 그 소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곳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그 소리로부터 더 멀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틀어져 있었고 방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형태로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을 빠져나온 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느 순간 뿌연 숲의 그림자가 걷히고 언덕 아래쪽 도로 끝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왔던 장면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표지판 아래에서 처음으로 진한 풀 냄새가 다시 느껴졌고 땅의 질감이 뚜렷하게 돌아왔습니다. 발밑의 낙엽도 다시 습기를 머금은 채 눌리는 느낌을 줬고 바람은 그제야 실제하는 소리를 동반해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감각이 현실로 되돌아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산 입구에 있는 정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주저앉듯 앉아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몸에 특별한 상처는 없었고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은 흔적도 없었지만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식은 땀과 마른 목 안에 쓰라림이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숲이 있는 어느 공간이든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 공원의 산책로조차도 왠지 모르게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했던 건 그 산을 벗어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따라붙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도 제가 움직일 때마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있는데 등줄기가 저절로 굳거나 텅 빈 골목을 지날 때 발소리가 한 번 더 겹쳐 들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은 없었지만 그 감각은 너무도 현실적으로 각인돼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산장에서 들렸던 철문 긁히는 소리와 숨소리가 머리맡에서 겹쳐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등을 돌려 누우면 다시 그 방향에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나 환각이었다고 단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보았던 것들이 실제였는지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특정한 공간에 가둔 것이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확실한 건 그날 이후 제가 걷는 모든 길 어딘가에는 낙엽 사이로 따라붙는 발자국이 하나 더 남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이라는 공간은 원래부터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환경 속에서 감각 하나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처럼 평범한 등산로에서 시작된 이질감은 결국 한 사람의 시간과 감각, 방향마저 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실체보다도 되돌릴 수 없는 경험이 더 깊은 공포를 남긴다는 걸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어두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